그리고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자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뭐 책을 안 읽어보고 싸구려 언론에서 이제 떠도는 이야기를 그걸 이제 그대로 믿고 한 건데, 저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 예. 영토의 변경이나 취득이나 변경은 오로지 정치적, 군사적 의지와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그 독도를 편입을 했느냐. 그 독도 편입의 주체가 되는 그분의 뜻과 생각과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그 의미를 새겨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지난 30년간이나 이 독도 문제가 이렇게 확장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 그건 맞습니다. 예. 한마디. 그걸 정당성의 근거로 생각 안 해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일본이 북방 영토를 러시아한테 뺏겼는데, 전쟁이 지니까 뺏겼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아무리 모스크바 광장에다가 북방 영토는 일본의 영토입니다 하고 자료 전시를 해도 러시아 사람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 지배를 하고 있죠. 신뢰 지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분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메가더 정부가 그 패전한 일본 정부의 영토를 이렇게 끄면서 당초는 독도를, 일본 말로는 다케시마를 한국으로 붙였습니다. 그게 45년부터 48년까지.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제 아니다 하고 이제 로비를 한 거죠. 로비를 해가지고 막상 52년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이 일본 말로 다케시마, 우리말로 독도가 일본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 언제는 붙였다가 언제는 떼고 그래 그동안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전쟁도 방해해주고 한 건 고마운데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책임질 일도 많다. 일본의 한국 병합을 용인하고 지지하지 않았느냐. 또 얄타회담 때 왜 소련군을 말이지 끌어들여가지고 이 분단을 초래했느냐. 또 정부 수립 이후에 조금만 더 있으려고 그렇게 애걸 하는데 그렇게 매장하느냐. 나가서 또 한국 전쟁을 초래했지 않았느냐. 그까지 다. 예, 그런 걸 계속 미국을 비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감사를 하면서도 미국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승만 안을 발표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이거는 일본 땅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그 국무부의 그 러스커 차관보가 했는데, 그러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그 통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독도를 편입을 했는데, 저는 책에서 그것은 이승만이 아니면은 다른 어느 정치가도 할 수 없는 미국의 높은 코를 세게 비틀었던 일대 심술이자 강대국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해서 신생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존하고 정신적 독립의 의지를 천명한 쾌거였다. 쾌거였다고 하셨네? 예, 뭐 쾌거란 말을 쓰는지는 안 합니다. 그런 취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 국경 분쟁을 역사학자가 나서가지고. 맞습니다. 역사학자는 국경 분쟁에 이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연은 정치죠. 군사죠. 삼국사기나 세종실록 지리지나 뭐 고려사나 동국여지성남 뭐 정부문헌비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설명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다 설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조목조목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허소한 옛날 문헌을 내놓고 일본인의 비유섬을 초래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구차스럽게 독도 고유 영토서를 낼 일이 아니고, 원래 그 편입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군사적 의지와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 그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그 일본 땅이니까 돌려주라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능력이 없는
그 얄팍한 기자들이 아무렇게나 쓴 것을 그냥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하시고 이승만 학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예.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의 작품인 예. 독도를 돌려주라고 이야기했겠는가 하는 그런 기초적인 사고도 안 되는 분이죠. 그래서 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이해하고 분석하고 설명하는 그 관점이나 능력 자체에 심각한 어떤 하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예. 2005년인가 문의춘추에서 이 독도 문제 가지고 토론회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하고 일본에 있는 홍영 씨가 한국을 대표해서 가고 예. 일본의 그 사쿠라의 요시코라는 사람하고 예. 예. 또 다른 기자 출신이 2대2로 붙었는데 예. 이게 주로 고대 문헌 가지고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실효적 지배가 제일 중요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 예.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뒤집느냐. 예. 불가능하지 않느냐. 한미동맹체제에서 예. 이거 뒤집으려면 군사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일본하고 전쟁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여기서 끝내자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딱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실효적 지배. 예. 예. 그런데 하나 진짜 궁금한 게 독도를 우리 역대 민족사의 신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효적 지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독도에 사람이 상륙을 하거나, 아, 그게 없습니까? 그 다음에 그 독도의 그 정확한 지형, 예, 예. 이나 조사를 한다. 지모를 이렇게 조사하고 그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조선의 관리가 거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있습니까? 실효적 지배. 그거는 일본의 시마네현, 심하네. 지방정부에서는 이제 독도에 관한 지도도 있고, 그리고 예. 사람은 안 살았잖아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만 실효적 지배라면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점령한 거. 러일 전쟁 이후에 거기다 이제 막루를 세웠습니다. 그 러시아 함대를 예. 감싸기 위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물개가 많이 사니까 예. 그 시마네현 그 오키 섬의 어부들이 물개를 서로 포획을 하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손해가 나고 하니까 나가이 여사라는 분이, 나 이거 이 독도 물개잡이 특허를 대한제국 정부에 내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좋으냐고 동경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농산공부의 그 관리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이 농산공부 관리들이 그동안 일본 수도 그 독도의 존재가 애매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과연 대한제국의 영토냐? 자기들끼리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게 대한제국의 영토로 신료, 지배, 점거, 이용된 바가 없다 결론을 내리고 이제 편입을 시켜버린 거죠. 1905년에.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렇게 이번에는 중요한 사료들을 거의 다 막론을 해서 했는데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입니다. 그렇죠. 아주 날이 청명한 날, 10분의 1의 확률로 아침 시간에 1시간가량 동남 해상에 손톱만한 크기로 독도가 부상되었다 왔다가 1시간 뒤에 사라지는 그런 식으로. 따라서 울릉도에 오래 사는 사람은 독도를 이렇게 봅니다. 늘 보는데, 바로 그때부터 1900년부터 1912년 때까지 울릉도 주민들은 우산도를 찾기 위한 탐험대를 조직합니다. 우산도가 이 울릉도 근방에 울릉도만한 크기의 비옥하고 넓은 섬이 하나 있는데 울릉도가 너무 좁으니까 우리 거리가로 살자 해서 울릉도 주민이 두어 차례 우산도 탐험대를 조직해가지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그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아침에 보는 독도는 우산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도 살 수 없는 데라는 걸 누구나 다 잘 아니까요. 그 밖에 우산도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볼 때 우산도라는 거는 제주도에 옛날 탐라국이 있어가지고 제주도를 또 간혹 탐라도라고 그걸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겨난 어떤 섬의 별칭이자 또 그것이 이제 언제부턴가 울릉도와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그려진 것은 바다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조선왕조의 정신문화가 만들어내는 환상이다. 제가 그거는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그 점에 관한 제 논리에 아직 하자가 이렇게 명백하게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기록들을 내놓고 논쟁을 하면은 오히려 입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설득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조선의 관리가 신뢰적으로 그를 인지하고 이용하고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무관하게 영토의 변경과 취득은 나름대로 합법성과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신뢰를 지배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런 문제를 오히려 그렇게 대처할 일인데 이거를 오히려 자꾸 신뢰를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분쟁을 정폭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괜히 저쪽 어떻게 보면 일본 논리에 말려버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학문적인 논리로 바꾸는데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데인데 또 뭐 국제법이라는 게 힘의 논리고 또 신뢰 지배를 한 지가 뭐 1, 2년도 아니고 말이에요. 52년이면은 70년이 다 됐는데. 그렇습니다. 왜 당당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에서 3대 걸림돌, 위안부, 독도,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지금 이 교수님 입장은 강제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944년 8월에 되면 이제 그 징용이 시작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영장이 나오죠. 그렇죠. 그 영장이 나오는 그 단계는 거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가 권력이 공식적으로 동원하는 거니까요. 그 거역을 하고 도망을 치면 체포가 되고 이 형을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또 강제징용은 지금 말한 징용은 일본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훨씬 더 전부터 총동원법에 의해서 한국에 대해서 늦게 적용. 한국에 대해서는 뒤늦게 이제 워낙 일본이 다급하고 마지막에 되면 일본군이 뭐 총수가 한 500만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 뭐 나이 30살 때까지 다 군대를 가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다급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전에 39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만주사변이 일어나서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죠. 영고 이민의 형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분들이 한 170만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39년부터 45년 사이에 이제 소위 처음에는 모집 그다음에는 관할선 마지막에 이제 징용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또 약 한 7, 80만 명이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해마다 10만 명 이상 자유의지로 일본으로 도항하는 물결이 1944년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본에는 뭔가 일자리가 있고 소득이 있고 새로운 삶의 기회가 있고 하니까 쭉 건너가는 거죠. 그 큰 흐름의 한 부분적인 이 국가 권력의 노무 동원의 형태로 모집과 관알선의 경로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마지막에 징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모집과 관할선을 강제 동원이다. 또 노예적으로 사냥되고 끌려가 가지고는 혹사당했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냥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서 목숨만 겨우 부지해서 돌아왔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 책에 관한 많은 독자들의 서평이라든가 또는 이승만 학당의 이 강의에 댓글 붙은 거 보면은 많은 서평 댓글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 일본 가서 힘들게 노동한 건 사실이지만, 그 뒤에 세상을 사는데 큰 견문에, 일본의 견문이 도움이 되었고, 또 어려운 살림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하는 그런 기억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고, 제가 경상도 이 울산 지역으로부터 이 전라도 이 순천 지역까지 이 남해안 일대에 대해서 좀 필드워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은 전 농가의 3분의 1이 예, 가족 전원이나 그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비율이 높네요. 그만큼 광범하게 그 일본으로 건너가는 어떤 물결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경상남도가 많습니까? 경상남도 역시 가장 많고요. 예. 근데 이거 송영길 측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를 뭐라고 했다고 해서 고소를 한 겁니까? 첫째는 징용 당하는 사람이 또는 강제 동원 당하는 사람이 이를 천재일우의 입센양명의 기회로 생각했다. 그 책에서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게 그 말은 정한기 씨가 쓴 논문에 그거는 학도병, 육군특별지원병인데 그거는 경쟁률이 70대 1, 80대 1. 그렇죠. 40대 1이었으니까. 지원병. 지원병도. 그건 뭐 입신양명의 기회라고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박정희 대통령도 왜 만주에 갔습니까? 긴 칼 차고 군인이 되고 싶어 갔지.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 일본 군인은 최고 엘리트 계급이고 신분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이렇게 부여되었을 때, 이제 응모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말인데, 그걸 갖고 노무동원에까지 적응을 해서, 노무동원은 주로 무학들입니다. 사회 최하층의 무학 출신들이 가는데, 육군 특별지원병이나 학도병은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벌써 차원이 좀 다른데, 그래서 책을 읽지를 않았으니까, 군사동원과 관련된 이루어진 표현을 노무동원의 것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일본에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서 기본소득조차도 지급받지 못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이 왜 사실이 아닌가를 자세하게 썼는데 그 두 사람은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주입받고 알고 있는 그 좁은 틀에서 새로운 학술적인 연구 성과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소에도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지적 성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문을 읽어보면서 밑줄 치가면서 하지 않고, 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고소했다는 그런 주장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참, 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고소장을 받아보면은, 거기는 이제 송영길 의원 이름은 없겠죠. 그 유족들이 이제 하겠지만. 지금은 저쪽 보도된 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배포한 기자회견문이나 송영길 의원의 인사말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일단 좀 이렇게 걸어서 명예훼손죄로 이제 맞고소를 지금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반일종족주의가 나왔을 때 조국 씨가 그때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자기가 읽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쓴 걸 링크시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링크가 된 글이 또 제대로 비판한 게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뭐 구역질 난다, 그렇죠. 그런 뭐 토가 난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을 해서 사실은 그 대학 교수가 할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런 반응이 지난 1년 사이에 없습니다. 뭐 요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두 사람은 책도 읽어보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학문에 종사하는 저희들의 명예를 훼손한 건 사실이니까 일단 괴롭히기 위한 목적만의 이 호송의 풍조, 이 소송을 절개하는 이 풍조 자체를 좀 척결하는 의미에서도 지금 맞고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괴롭히기용 고소고발 남발이네. 괴롭히기용 고소고발 남발. 그건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심리적 압박은 될 겁니다. 예. 아, 우리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니, 이 학문의 세계에는 말 조심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야지. 예. 예. 우리 한국, 이 사회과학이나 인문사회학계가 발전을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내부 검열에 걸려있기 때문에. 예. 자기 선배들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걸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좌파 진영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고, 뭐 선생님 같은 분이 저를 향해서 거부라고 하고, 친일파라고, 자기들은 말 함부로 하고, 그 사람들 보고 당신은 친북이다, 종북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고소로 대응을 하고, 이게 비례관계가 맞지 않아요. 아, 그러시네. 전문적인 싸움꾼들이.